빅데이터의 시장 전망, 국내 빅데이터의 분석 시장 전망 해보면 뭐 10억 달러로 뭐 이 정도. 여기 서비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있는 거죠, 그죠? 예, 관점에서 봐라. 그럼 여기 서비스 쪽이 더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하드웨어, 여기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되잖아요. 하드웨어는 일정 규모로 계속 가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면 이제 점점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 그 무게 중심이 좀 기울어가는 그런 면이 있다. 전체적으로. 자, 빅데이터의 시장 전망을 보시면 이제 우리 한국 IDC가 만들었어요. 2019년에 국내 빅데이터 및 분석 시장이 전년 대비에 10.9% 증가했다. 1조 6천억 정도.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이 2023년까지 연평균 11% 성장해서 약 2조 5,600억 정도 갈 거다. 그래서 이러한 전망 기간 동안에 전체 시장에서 IT 및 비즈니스 서비스가 연평균 16.3% 성장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이제 아마존이나 우리나라의 아마존도 있어요. 이게 나는 이 아마존이 첫째는 이게 택배 회사인 줄 알았거든. 물론 택배도 해. 근데 이게 빅데이터 많이 하고. 그다음에 IBM도 요새는 하드웨어 매출보다는 이런 빅데이터 매출이 크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큰 규모다. 이 스마트폰이 지구촌의 풍속도를 바꾼 것처럼 빅데이터가 삶의 변화를 변화시킬 거다. 이건데 아까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도 모르게 변화당해요. 이런 게 이제 전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 데이터 폭증 시대의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이게 이제 키보드다. 키워드다. 스마트폰이 지구촌의 풍속도를 바꾼 것처럼 빅데이터가 삶의 구석구석까지 바꿔놓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 빅데이터는 인간이 디지털에 남긴 흔적을 모으는 것이다. 이게 참 무서워. 우리가 이 디지털에 어디 흔적을 남기면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야. 어디인가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뭐 집을 나와서 회사 갔다 올 때까지 뭐 평균 몇 번의 CCTV에 저장이 돼 있고 이것도 디지털의 흔적이죠. 또 내가 컴퓨터로 어디를 로그인했고 뭘 했고 하는 흔적들이 다 남아 있다는 말이에요. 어떨 때는 좀 안 좋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자,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보면은 산업혁명 시기에는 증기가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었다. 증기기관, 와트의 증기기관. 이제 이게 1차 산업혁명이 이제 들어오고. 자, 기술의 시대에는 IT가 삶을 바꿨어요. 이 IT가 삶을 바꿨다. 자, 스마트 시대에는 데이터를 가진 자가 강자가 될 거다. 근데 이 데이터는 아무나 못 가져.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죠? 내가 데이터 갖고 싶다? 어떻게 가져? 못 갖습니다. 빅데이터의 중요성.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시대에는 스팀의 기관, 증기기관이 중요했고, 증기기관. 그 다음에 석탄, 응? 차콜 할 때 차콜, 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진 영국이 이제 그 대세였고, 강국이었죠, 이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일렉트로닉 에이지가 왔어요. 이 세미컨덕터, 반도체, 그 다음에 컴퓨터, 이런 기술을 가진 미국과 일본이 이제 앞장 선두 기업이었죠. 한때는 일본이 세계 2위 기업이었다니까. 반도체 생산량, 반도체 뭐 컴퓨터 이런 거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정보화 시대가 왔어요. 정보화 시대가 오니까 이제 IT,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이런 것은 이제 우리 한국이 좀 선도해서 우리가 지난 몇십 년간은 먹고 살았다 이거지. 이제 스마트 에이지가 오면은 이제 빅데이터가 오고 이 빅데이터를 누가 가질 거냐?
뭐 현재로는 이제 미국이 이쪽에 선두주자다 이제 이건데 미국이 선두한다. 이 뒤에 이제 누가 따라 붙을 거냐 이제 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겠죠, 그죠? 그걸 이제 가급적이면 우리도 좀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있는 거지. 자, 빅데이터의 관심도 시간이 흐를수록 빅데이터와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수단인 IoT의 관심도가 급격하게 증가된다. 이게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 예, 시간이 따를수록 점점 더 클라우드라는 검색어에 대한 이제 구글에서 이제 찾아본 거죠. 이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제 그럼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가 뭐 있냐? 이제 아마존 고객 상품 추천에 아마존이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를 들면 40세에서 45세의 남성 월 8,000달러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자기 집에 살면서 아이가 있는 가정 고객이 어떤 상품을 좋아할지를 정확히 이제 예측을 하는 겁니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이 정도 월 수입을 가진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골프 치겠네. 이제 골프 쪽으로 이제 그것도 부자 동네인 경우하고 좀 뭐 많이 다르잖아요. 또 나이도 이 정도면 저 완전히 골프 치겠네. 아니면 뭐 테니스, 여러 가지. 이 빅데이터가 예측한 추천 상품은 고객이 아마존에서 쇼핑하는 동안 배너 형태로 계속적으로 노출돼요. 보여줘요. 그 견물생심이라고 자꾸 보면은 야 이거 좀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홈쇼핑이 그래서 되나 봐. 이 홈쇼핑도 여러분들 뭐 많이 쓰십니까? 이게 그냥 채널 이렇게 돌리고 있다 보면 뭐 어디 제주도 당근이 맛있어요. 무슨 어디 카라 오렌지가 맛있어요. 막 이러면서 하라 그러면은 값도 또 싸. 그러니까 이거 사볼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왜 스타벅스 매장은 근거리에 두세 곳이 있어도 망하지 않는가? 이 스타벅스는 매장을 내기 전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권을 철저히 분석한다. 사람이 얼마나 다니고 뭐 이런 거. 다른 스타벅스 매장의 위치, 교통 패턴, 지역 인구의 통계, 유동 인구의 동선 등을 데이터를 다량 수집한 후에 최상의 입점 위치를 선정하고 있다. 이게 이제 첫째 나는 이 스타벅스 보면은 일단 내가 확실한 건 미국의 스타벅스 매장 수하고 한국의 매장 수하고 뭐 정확한 내 통과는 안 찾아봤네. 뭐 한번 심심하면 나중에 찾아볼게요. 내가 볼 때는 한국이 훨씬 많어. 나는 우리나라의 스타벅스 시장이 예를 들면 강남역에 스타벅스에서 만나 이런 못 만나요, 그죠? 강남역에 스타벅스가 몇 갠데 뭐 이렇게 사거리면 이 강남역 사거리에 스타벅스가 몇 갠데 그 어느 스타벅스인 줄 알아요? 난 미국 다 이런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야. 뭐 도시 전체 몇 개 없어. 다른 커피숍들은 있더만.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여러 군데 막 내주잖아요. 이거 또 빅데이터 활용사에 스타벅스 나오면 또 맨날 나오는 데가 이제 그 맥도날드. 뭐 이런 데도 많이 나오죠. 뭐, 옛날에 읽은 것 중에 하나는 이거 맥도날드가, 샌드위치, 아니, 저 뭐죠? 갑자기 햄버거? 그 맥버거 뭐 이렇게 갖고 지금 팔잖아요. 근데 맥도날드가 이게 빵 팔아서 그 번 돈보다 이 그 부동산 해서 부동산 가치 상승 으로 번 돈이 더 많대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맥도날드가 햄버거 집인 줄 아는데 그 전체적인 그걸 뭐라 그러죠? 이익, 가치는 아니다. 빵 판 게 아니라 이 빵을 파는 걸 가장해서 이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 회사다. 그래서 그 빵에는 큰 이윤이 없다. 뭐 누가 그렇게 분석한 걸 한번 본 적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 영화죠, 영화. 넷플릭스 뭐 맞춤형 영화 제작한다는 데인데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 이게 여러분들도 넷플릭스 쓰세요? 저희는 넷플릭스 보는데 들어가면은
예전에 내가 봤던 영화에 준해서 그런 장르, 예를 들면 저는 SF 좋아하면 SF 쪽으로 쭉 이렇게 나오고, 다큐 쪽으로 좋아하면 다큐, 재난 영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하나. 그래서 이 영화 제작할 적에도 이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다. 그래서 넷플릭스 첫 자체 제작 영화가 하우스 오브 카드인데, 저 안 봤어요.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근데 이게 제가 미드를 안 보는 이유는, 미드 한번 보기 시작하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뭐 계속 봐야 돼서 좀 못 보고 있어요. 사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장 흥미있어하는 요소들을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이를 시나리오화하는데 대성공을 이뤘다. 그럼 뭐 여기에서 뭐 권력 다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살인, 그다음에 사랑도 있겠네. 러브 뭐 이런 걸 이제 막 넣어가지고 시나리오 할 때부터 넣었다. 이게 이제 빅데이터를 이제 이런 데에서 활용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이제 봤고요. 한꺼번에 다 보면 재미없으니까 오늘은 이제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까지만 보는 거고, 이제 아까 9개의 변곡점 이제 다시 책으로 교재로 들어온 거예요. 교재로 들어와서 일단 교육.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은 기술뿐만이 아니다. 사람들도 책임감 있게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 들어 일부 교육기관은 윤리 과목을 기술자들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다. 윤리고. 그래서 이게 다른 어떤 선진국에서는 애가 아무리 똑똑해도 인성이 안 됐다 그러면은 입학을 안 시킨대요. 그 뭐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모르는데, 인성이 나쁜 사람은 배워봐야 인류에게 더 해악만 끼치고 저만 하는 인간이 된다고, 그런 사람들은 가르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데도 있답니다. 그리고 이 의외로 우리가 수학을 모르겠어요. 이게 주로 이제 우리 공학도들이나 공학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공부하면 좋습니까? 하면 의외로 이게 수학이 올라온다고. 수학을 공부를 많이 해야지 된다. 생각을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인간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수학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프로그램도 잘 안 돼. 반대로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들 또 잘해요. 차분히 앉아가지고 따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목들조차 내부 규정과 전문가다운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쉬운 지름길을 취하거나 요구사항을 회피하는 것이 얼마나 대가가 큰지를 강조한다. 하지만 빈번해지는 사기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많은 MBA 프로그램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환경 인식과 함께 윤리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엔지니어를 위한 교육과정에서도, MBA 교육과정에서도 가치가 기술, 사회,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된다. 그렇죠? 마치 뭐 우리가 돈만 잘 버는 게 뭐라 그래, 최우선은 아니다 하는 거. 그다음에 자금 조달과 투자. 기업가와 투자자는 기술 개발과 가치 기반의 접근 방식을 결합하는 데 선봉에 서 있다. 기업가들은 특정한 니즈와 욕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사업가들이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폭포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게 왜 그 소프트웨어도 폭포수 있잖아요. 효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내려간다는 거고. 반면 투자자들은 기술 개발의 방향을 유도할 수 있는 당근을 가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사회적 영향력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가치에 기반을 둔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만약 그들이 기업가들로 하여금 가치 기반의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인센티브를 준다면 놀라운 결과가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 이게 참, 이 가치에 기반을 둔 투자 판단,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전 정말 어려워요. 이게 못하겠더라고요. 자, 이제 여기에 비춰서 조직 문화, 기업가와 조직 리더들의 가치는
일자리와 기술 발전에 거대한 영향을 미친다. 기업 리더들은 조직 문화를 바꿀 수 있고 사회 가치의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다. 스타트업들은 가치 설정에 특히 효과적인데 초창기 멤버들은 비슷한 관심사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이거죠. 효과적인 기업 리더십의 예로 코스타리카의 주류 제조 회사인 핍코를 들 수 있는데 이 회사의 CEO가 가졌던 가치는 알코올 섭취량을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직원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기여했다. 일을 해서. 자, CEO를 비롯해서 각 조직의 리더들은 이러한 가치 변곡점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 목적 의식이 강하고 사회 의식이 높은 조직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참 이럴 수 있으면 이거 거의 뭐라 그럽니까? 이게 진짜 선지자지, 선지자.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놀고 그냥 알코올 중독돼 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가치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다면요. 그럼 이런 분들은 거의 선지자죠, 선지자. 의사결정과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거야. 자, 예산을 편성하고 연구 의제를 결정하고 시장 선택 등의 기업 활동을 할 때 업무의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어떤 업무를 먼저 할 거냐. 이렇게 정해진 우선순위는 명백한 연쇄 효과를 만들어낸다. 자, 예를 들어서 기술과 비즈니스 프로젝트 단계에서 내리는 의사결정은 효율성, 사업의 확장성, 이익 이런 같은 인센티브를 전제로 한다. 이제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런 인센티브의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은 어떤 근본적인 가치가 이런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고 기술 개발과 응용 절차에 있어서 조직과 개인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든 비밀 군사 기밀을 개발하든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분해하다 보면 의사결정 과정의 가치 구조가 나타난다. 리더들은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더 큰 사회적 우선순위와 관계를 재평가할 수 있다. 자, 업무 방식. 자, 1970년대부터 사회학자들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실험실에서 이루는 방법과 과정은 그들 사이에 녹아있는 가치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구조화된 가치는 과학자들이 만들어내는 물리적 제품과 과학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 절차와 과정 그리고 프로토콜에 대한 논의는 가치 인식을 높이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한다. 또 리더들은 기술 개발 과정에 개입할 수 있고 실험 도구와 제품의 제한도 암암리에 기술 개발 방식에 영향을 줘 특정 가치를 심을 수도 있다. 작업 환경을 면밀하게 조사하면 리더와 실무자들은 어떤 가치와 편향이 결과물에 삽입되는지 알 수 있다. 이제 이 업무 방식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고. 경제적인 인센티브 구조. 모든 경제 체제는 사회 가치와 목표에 영향을 주는 인센티브를 만든다. 그죠? 주주 책임이나 생존 경쟁력 같은 경제적 압박을 찾아내면 기술이 어떤 목적에서 사용되는지 그리고 기술이 경제성과 가치 가운데 무엇에 초점을 맞춰 개발되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경제성이 특정 기술군의 발전을 가로막는 경우도 있다. 자, 예를 들면 투자 수익이 기대치보다 낮거나 시장이 크지 않은 경우 현재의 경제적 인센티브 구조는 종종 사회적으로 이득이 되는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다. 로봇 보철 기술이 그런 예인데 경제성이 낮아 개발이 더딘 부분을 찾아낸다면 우리가 기술로부터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일 수 있고 따라서 우리의 행동 양식을 형성할 수 있다. 이 경제적 인센티브 구조. 제품 개발. 자, 모양에서 기능. 제품 개발의 모든 분야는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 당연히.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제품 개발이 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제품 개발 관련 부서는 생산물 책임제, 문화적 편향,
소비자들의 감정 등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품 개발자들이 가치를 연구해 두고 제품을 개발하도록 권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공학 및 물리과학 연구회가 발표한 로봇 원칙이다. 총 5개의 원칙으로 그 3개는 로봇은 인간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개발돼야 된다. 그런 생산된 제품을 만든다 이거죠. 로봇은 꼭 인간을 도움이 돼야 돼. 임원, 발명가, 제품 개발자와 대중은 제품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으며 기술과 사회적 가치를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다. 자, 기술 구조. 다른 기술들, 자, 인터넷, 군사기술, 교통인프라, 이런 그 기술들을 가능케 한 대규모 기술 생태계는 어디에 어떻게 구축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었는지에 따라서 스스로 가치를 삽입시킨다. 예를 들어서 인프라 관련 기술은 데이터 흐름을 통제하고 인터넷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며 민권에 대한 의무를 제기하고 디지털 격차 같은 현상을 기여한다. 인프라 참 재밌죠. 이처럼 정책 위반자와 산업 리더들은 대규모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동안 기술 구조가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함으로써 가치를 감안하고 사회의 우선순위에 관심을 기울인다. 자, 사회적 저항. 이런 가치는 수많은 협상 과정을 통해 기술이 삽입된다. 그죠? 특정 관심사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자신의 가치를 직접 개발한 기술에 접목한다. 그렇고 이렇게 새로운 기술은 등장하는 거고요. 기술의 특성이 사회의 우선순위를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들이 밀어붙일 때 사회적 저항이 일어난다. 인간들이 자꾸 이제 소외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기술이 대중이나 특정한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경우 무엇에 대한 반발인지를 면밀하게 조사하면 사회의 가치와 기술이 내포한 가치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이런 가치 변곡점들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윤리와 가치와 관련된 논의도 기술 개발에 있어서 윤리와 가치가 어떻게 가치 기반의 접근 방식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그죠? 아직 뭐 이런 건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자, 투자자들은 초기 단계에서 관여할 수 있지만 불행하게도 규제 당국이 개입하는 시기는 마지막 가치 변곡점인 사회적 저항에 부딪혔을 때다. 사회적 저항이 존재하는 이유는 기술 개발 단계에서 기술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가치를 내포하는지를 생각하고 고려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가치 변곡점에서 성공적으로 가치를 포함시키면 이러한 여러 CEO, 정책 위반자, 리더들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더 큰 관점에서 기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연함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올바른 시민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기회도 가질 수 있다. 갑자기 막 교과서 같아요. 자, 젊은 과학자들의 윤리, 강령, 진실을 추구해라. 참, 그렇죠. 열경을 수행해라. 진실을 추구하고 다양성을 확보해라. 경험적 증거에 따라서 다양한 집단의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평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라. 대중과 교류해라. 의사결정권자하고도 교류해라. 멘토가 되도록 노력해라. 다른 전문가들이 성장할 수 있고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경험을 공유하고 권한을 부여해라. 멘토가 되라. 위험을 최소화해라. 실험 과정의 일부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합당한 예방조치 취해라. 자, 책임감을 가져라. 책임감을 가져라. 자, 성공으로 가는 길,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성공으로 갑시다. 여러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술에 관련된 두 가지 관념. 기술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게 잘못됐다. 기술은 단순히 도구일 뿐이며 가치 중립적이다. 이 두 가지가 계속 잘못된 거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9개의 변곡점을 해줬어. 이러한 가치 변곡점들이 기술이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가치가 삽입될 수 있는 지점들을 의미한다. 일단 교육,
자금 조달과 투자, 조직 문화, 의사결정과 우선순위 설정, 업무 방식, 그리고 경제적 인센티브 구조, 제품 개발, 기술 구조, 사회적 저항,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데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